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있었던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특히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있었던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80.2%의 발생이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기타 산발적 발생 또는 아직도 조사 분류 중인 사례가 약 19.8%입니다.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콜센터와 관련해서 총 5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50명의 확진 환자 중에는 46명의 콜센터 직원, 그리고 이들의 접촉자, 가족이 4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1층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콜센터 직원 중에서 11층에 근무하는 207명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뉴스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렸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64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다는 뉴스 속보 자막을 저희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된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반석 기자. 네, 콜센터가 입주한 코리아 빌딩 앞입니다. 네, 현재 그곳 상황 지금 정반석 기자 뒤로 많은 분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곳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부터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코리아 빌딩 앞엔 건물 입주민과 입주사 직원들을 검사할 선별진료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60-70명 정도가 줄을 서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빌딩 11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빌딩은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제 서울 노원구에 사는 콜센터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구로구가 어제 콜센터 직원과 교육생 등 54명을 먼저 검사했는데 그중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콜센터 직원과 교육생, 가족을 포함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0명의 확진자가, 서울시는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오전 10시 발표에선 확진자를 35명으로 발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추가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콜센터 안에 좁은 간격으로 빽빽이 앉아 긴 시간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집단 감염이 유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건당국은 콜센터 직원 일부가 근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콜센터 말고도 사람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공간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걱정도 많겠습니다. 네, 구로구는 빌딩 전체를 방역 소독하고 1층부터 12층까지 사무 공간을 폐쇄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인 윤건영 전 청와대 상황실장의 사무실이 6층에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폐쇄됐습니다. 빌딩 13층부터 19층까지는 오피스텔 140세대가 있는데 건물 엘리베이터를 입주민과 입주사 직원들이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빌딩에서 SBS 정반석입니다. 네,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명지병원 가정의학과의 신현영 교수님, SBS의 한지연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신 교수님. 예. 대구 경북 지역의 추가 확진자 확산세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어요. 이것도 방역 당국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조금 우려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예측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그런 확산세나 이런 여러 가지 집중됐던 관심들이 이제 전국으로 다 퍼지면서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의 소규모 집단 감염 발생 이런 것들에도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여러 병원들 그리고 여러 그런 집단 감염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초창기에는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말을 쓰는데 상당히 신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지역사회 감염, 집단 감염 이런 식의 양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미 뭐 대구 경북은 지역사회 감염이 뭐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총력 대응을 했던 바가 있는 거고요. 이런 발생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우리가 뭐 바이러스의 속성이 이게 전파력도 크고 초기에 그런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국한되지 않고 여러 지역으로의 노출이 많을 것인데 과연 지금 그런 다른 지역에서 이런 아직은 확진이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정말 바이러스가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검사를 많이 하지 않아서인지 이것도 시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의문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추가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정 기자. 네. 오늘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코로나19와 관련한 현재의 상황. 네. 한정 기자가 좀 간략하게 요약 설명을 해주시죠. 네, 증가세는 주춤해졌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가 131명이었는데요. 지난 25일 이후에 2주 만에 100명대 증가로 떨어진 겁니다. 총 7,513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두 번째 뉴스는 금방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959 콜센터 확진자가 64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30여 명이다 이 정도로 나왔었는데 지금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64명까지 늘어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다음 뉴스는 줌바 워크숍 관련 5차 감염입니다. 줌바 강사에게 감염됐던 바이올린 강사, 또 이 강사 수강생 2명이 확진 판정을 어제 받았었죠. 근데 이 수강생의 남편이 5차 감염으로 이렇게 확진 판정이 됐는데요. 세종시 대통령 기록 전시관 직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4차 감염까지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줌바 댄스 관련해서 말이죠. 네네. 5차 감염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줌바 강사가 그 워크숍에서 2차 감염이 됐고요. 그 줌바 강사가 또 바이올린 강사를 3차 감염을 한 거고, 예. 그다음에 그 바이올린 강사가 그 수강생 2명에게 4차 감염을 한 거고요. 예. 수강생이 또 그 남편에게 5차 감염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줌바 워크숍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산 현황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참 대단하다.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례만 보더라도 저희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줌바 댄스 워크숍이 15일 날 그 29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참석했던 분들이 전 지역으로 퍼지면서 지금 2차 감염이 일어난 상태고요. 그분들이 또 다른 분을 이렇게 연쇄적으로 전파하는 거는 뭐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우리가 15일 날 그런 워크숍이 있었다는 사실을 천안시가 26일 그리고 28일 첫 확진자랑 두 번째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공유하는 데까지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참석자들의 확진이 늦어지면서 그 사이에 밀접 접촉이 일어났고 이러면서 4차, 5차 감염까지 나타나지 않았나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5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사실 저렇게까지 확인이 되면 그나마 좀 다행인 거죠.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 경로가. 그렇죠. 그러나 그나마 오염원이 아직까지는 지금 워크숍에서 누가 누구를 확산시킨 것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역학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서는 전염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는 방역망 내에서의 감염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는 지역사회 감염 그리고 집단 감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누가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섞이다 보면 이런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구 경북의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됐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고 그래서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말이죠.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도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슈퍼 전파자나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은 그 슈퍼 전파 사건은 있었는데 누가 감염원인지 중국에서 그걸 들여왔는지 이런 것들에서는 검증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는 이 역학 조사에도 한계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신천지 관련해서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이
음성 판정을 받아서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그 다음에도 모임이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금지를 하겠다. 이것은 행정명령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거주지가 하나 둘 확인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지영 기자. 네, 신천지 대구교회 그 주변을 상태로 주변 지역으로,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런 곳이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추가로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 3명이 모여 사는 곳에 또 5명이 더 모여서 총 8명이 모여 살고 있다. 이런 곳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예. 관련해서 지금 SBS의 권영인 기자가 대구 현지에 내려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한지영 기자가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그 상황과 관련해서 권영인 기자가 리포트한 내용도 한번 직접 보시죠. 신천지 대구교회 본관 뒤 한 원룸주택의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방역 작업을 해야 마음이 놓인다는 게 집주인 설명입니다. 연막 소독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알려졌지만 그나마 대구시에서 다 해주지 않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방역 키는 김에 좀 이래 이웃이 좀 쳐주고 가면 안 돼 그 말이잖아. 키는 김에 좀 주위에 좀 치주고 가라 그 말이지. 신천지 대구교회 본관 주변은 교인들의 집단 숙소가 몰려 있다는 소문에 분위기가 뒤숭숭했습니다. 특히 신천지 교인 확진자 3명이 사는 연립주택에서 다른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히면서 더 예민해졌습니다. 여기 그렇고 저기 그렇고 또 저쪽 이렇게 길나. 어디요? 엄청 많아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격리 조치가 시행된 지 3주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을 태우러 오는 구급차가 다닙니다. 대구시는 별도 고시 전까지 신천지 관련 시설에서 종교적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관련 문자를 대구시 신천지 교인 전원에게 발송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까지 신천지 측에서 우리 대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더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당국에다가 좀 다 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오늘 이만희 총회장이 또 뭐 추가 특별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치료약이 나오도록 뭐 하나님께 기도를 합시다라는 제목의 특별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기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당국에 협조하는 것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 그래서 대구나 경북 또 방역 당국이 신천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자료는 우리가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건데 아직은 어떤 자료를 내놓더라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이런 집단 거주지 이런 것도 사실 나중에 취재를 통해서 알려지고 신천지 측이 먼저 알려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교주 같은 분이시잖아요.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신천지 교민한테는 진리이자 메시지일 텐데 당국의 그런 방역에 적극 협조해라.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해라. 은폐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우선적으로 준다면 우리 방역 당국이나 국민들도 신천지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 그래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기도하자. 아니면은 뭔가 이런 치료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이건 마귀의 짓이다. 이런 종교적인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구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이 경북인데요. 이철우 경북지사가 조금 전에 저희가 여러분께 간략하게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집단 감염 사례 대단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방역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고령층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이 복지생활시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3월 9일부터 22일간을 코로나19 대응 총력 주간으로 선포를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는 사활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종사자분들의 사정을 일일이 살피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긴급 조치를 시작해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지침에 따라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경북도 내에서 몇 곳이 코호트 격리, 이 코호트도 우리말로 하면은 말이죠. 이 문체부와 국립어학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 이 코호트 격리는 좀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동일 집단 격리하면은 이해가 맞는 겁니까? 동일 집단 격리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호트 격리? 예, 뭐 그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호트라는 것은 사실 비슷한 성격의 그런 예. 그룹끼리 묶어서 보통은 의학적인 연구를 하거나 추적 조사를 하거나 특정 질병에 노출된 분들을 연구할 때 쓰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비슷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은 어떤 하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고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되면은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격리 조치한다. 이걸 우리가 흔히 코호트 격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집단에서 이미 바이러스가 노출이 됐으니까 그 집단에서 더 외부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이 안에 있는 분들이 외부로도 나가는 거를 제한함으로써 그쪽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우선 좀 시간을 두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내에서 코호트 격리,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이루어진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573곳이 정확히 예. 되는데요. 이곳을 선제적으로 그냥 이렇게 여기서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서 코호트 격리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 573개에 대해서 코호트 격리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코호트 격리, 집단 감염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우리 방역 당국에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집단 시설, 복지 생활 시설 같은 경우는 고령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뭐 요양원이나 이런 곳들은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령층,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이 가장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보면 청도 대남병원도 그렇고 푸른 요양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건강 취약자들이 모여있는 생활 거주 시설에서 이런 집단 발병이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예방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일 텐데요. 특히나 이런 입소 시설에는 건강 취약자, 기저질환자, 아니면 중증 장애인들, 아니면 노약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바이러스의 뭔가 노출을 최소화하자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 어제부터 마스크를 약국에서 이른바 공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2매를 살 수가 있고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에 따라서 월화 수목금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저는 태어난 끝자리가 7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약국에 들러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공적 판매는 잘 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제 친구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 3군데 가봤더니 다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어제 취재를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은 뭐 6군데, 7군데를 다녀왔는데도 하나도 구하지 못했다 그러고요.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여의도 약국을 갔더니 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시간이 한 11시 좀 전에 들어오나 봅니다. 10시 반 정도 들어온다고 약사들이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직장인들이 9시에 출근하잖아요. 출근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왔더니 다 팔렸다고 하고 예.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못 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 어떤 일부 약국들은 이게 그 직장인들을 위해서 1시에 오전에 판매를 하지 않고 일부러 쟁여놨다가 1시에 판매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종로의 약국들을 좀 다녀봤더니 종로에는 대형 약국들이 많죠. 네, 대형 약국들을 갔더니 입고 시간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데는 뭐 저희 입고 시간 절대 몰라요. 뭐 이런 판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질문이 많으니까 그런 판까지 만들어서 세워놨던데 그 점심 이후에 제가 직접 구매를 해봤더니 대여섯 군데를 들러봤는데 아무 데서도 저도 역시 구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네. 우리나라에 500만 매의 마스크를 수출하겠다. 어쨌든 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마스크 구하기가 워낙 어려운데. 네. 오늘부터 뭐 온다는 겁니까? 네, 오늘부터 오기 시작하는데요. N95 마스크 500만 장을 중국 10개 시에서 마스크를 조달을 해서 빨리 수송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요. 우리나라 하루 마스크 생산량이 700만 개 정도 이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은 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중국 대사관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망양조 동중공제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예.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가듯이 서로를 도와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상황이 심하지 않을 때 중국을 3만 장 뭐 마스크를 보내주면서 도와준 바가 있는데 아마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중국도 역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상으로도 일부는 주고 또 500만 장은 수출을 하겠다 우리나라에. 네, 무상으로 그런 일부 이야기인데. 주고 네. 지금 한정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중국과의 이 마스크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중국에다가 지원하겠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역전된 것 아닌가 싶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스크가 워낙에 좀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적극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N95 마스크를 예, 진짜 수출하겠다고 N95는 또 하셨잖아요. 어떤 뜻의 N95가 마스크입니까? 저희가 보통은 이 진료실에서 그리고 병원 현장에서 확진 환자 볼 때도 사용하는 마스크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의료진들한테는 좀 절실한 마스크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그 많은 저희 병원에 한 150명의 의사들이 근무하고 예. 있는데 각 진료실마다 N95 마스크를 평소에 하루에 하나씩 지급을 받았었습니다. 그것조차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덴탈 마스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N95 마스크를 이런 코로나 확진 환자뿐만 아니라 호흡기 환자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노출 우려가 높은 의료진부터 좀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서 보급받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N95 마스크가 흔히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의사분들이 출연을 하면은 이렇게 넓게 돼 있고 이렇게 겹겹이 돼 있는 것 같은 그 마스크입니까? N95 그거는 마스크가? 일회용 마스크 예. 때문에 덴탈 마스크 덴탈 마스크라고 하고, 예, 예. 그거는 필터링 효과가 예. 상대적으로 적고요. N95 마스크는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아. 그리고 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예. 기계 줄이 있기 때문에 좀 되게 빡빡하게 고정이 되어서 자국이 잘 나는 그런 좀 더 격이 높은 보호 대구 경북 효과가 있는. 지역의 자원봉사 가신 의료진들이 그 사진에 볼 때 이렇게 앞이 예, 좀 예. 뾰족하고 이 귀 뒤로도 두 줄로 이렇게 하는 그 마스크가 N95 마스크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보건용 예. 마스크이기 때문에 환자 볼 땐 꼭 필요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500만 장을 수출한다고 하고요. 또 마스크를 1인당 2매씩, 일주일에 2매씩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나보다 더 필요로 한 분들에게 이 마스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4주 동안 저에게 할당된 마스크를 사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더군요. 네, 저 마음은 보신 그대로 전달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처음 이런 일이 처음 이게 난리죠. 이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염병이라는 게. Down the road here with the stock market correction and now the oil price collapse, we have to start thinking of a recession globally. 네, 영상에 나가는 사이에 박연미 경제평론가 자리에 앉아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상의 마지막에 퍼펙트 스톰 오나 이렇게 끝났습니다. 퍼펙트 스톰 어떤 뜻입니까? 퍼펙트 스톰, 완전히 세계 증시나 경제 상황이 동시에 무너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서 사실은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증시의 상황이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전망하는 분들이 저런 단어를 쓰곤 하는 거죠. 그러면 어제 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같은 네. 경우 우리나라의 증시 또 미국의 증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정도의 폭락세를 보인 겁니까? 뉴욕 증시 어제, 그러니까 9일 기준입니다. 현지 시간 7%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요. 이런 상황은 사실 시작 직후에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주식 매매를
중지하는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급락세를 보였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는 네. 주가가 크게 변동 갑자기 그렇죠. 되면은 급등하거나 예. 급락할 때 지나친 과열을 막기 위해서 15분 동안 거래를 못하게 하거든요. 뉴욕 증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게 97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외환위기 때 이후 네, 처음이군요. 20여 년 이후 처음이니까 상당히 상황이 심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더욱 문제는 미국에서나 글로벌 상황에서나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지 정리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가도 주가지만 또 하나 우리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유가 아닙니까? 네. 기름값. 이것도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유가가 너무 떨어져도 걱정이거든요. 항상 사람들이 기름값 떨어지면 좋지 않느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 기름값 떨어지면 소비자들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름값이나 구리 가격 이런 것들은 경기의 선행지수로 보기 때문에 기름값이나 구리 가격 이런 게 폭락한다 하면 앞으로 거시경제가 상당히 안 좋을 거라는 쪽에 글로벌 전문가들, 시장 전문가들이 베팅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 사달이 난 이유가 뭐냐. 글로벌 석유를 생산해내는 나라들끼리 모여서 이 정도면 감산에 합의하자 얘기를 했었는데 러시아가 여기에 반기를 듭니다. 그 사이에 미국 업체들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 해서 사우디가 러시아와 이 패권 갈등을 벌이면서 그러면 우리가 증산한다고 하고 배럴당 가격을 확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겠다. 실제로 그 원유 선물 가격이 30%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거든요. 배럴당 30% 가까이. 네. 그리고 결국은 25% 가까이 낮은 가격에 선물 가격이 마무리가 됩니다. 러시아를 증산하지 않고 감산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유 가격이 이 정도로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기름 쓸 일이 많이 없을 거다.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증거인 거죠.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경제도 당연히 좋지 않을 것이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예. 관계입니다. 이른바 커플링의 관계이기도 하고 미국 증시가 이 정도로 이른바 초토화가 되면 한국 증시에도 당연히 영향을 있을 텐데 오늘은 방송 직전에 보니까 상승 반전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사실은 그동안 우리 주가에 상당히 선반영이 됐습니다. 중국보다 한국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증시가 많이 흔들렸고요. 뉴욕 증시 폭락한 이후에 우리 증시도 4% 넘게 급락을 하고 환율도 11원 넘게 뛰었잖아요. 오늘 장에서는 정부의 개입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기대감 등등도 좀 반영이 돼서 뭐 기관 투자자들도 네.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겠죠? 그렇죠.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아마 한동안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신종플루가 2009년일 것 같은데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았던 것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일은 아닌데 과거의 사례를 곱씹어 보면 당시에도 이 전염병이 대유행을 하고 지나가면 반년 정도 뒤에는 사실 희망적인 뉴스를 하나 드리자면 V자 반등을 했거든요. 네. 보통은 경기가 바닥을 치고 나서 두 자릿수의 주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뭐 어김없이 그랬는데 이번에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느냐.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졌어요. 네.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비중이 2002년, 2003년 사스 당시에 세계 경제 4%, 근데 지금은 16% 위로 올라갔고요. 당시 사스나 메르스 당시에는 중국이 이른바 폭풍 성장하던 시기거든요. 두 자릿수 성장 그리고 바오칩, 바오류 이런 시대에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경제 자체가 5% 성장도 할까 말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몸을 추스르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 상황이 얼마나 빨리 나아질 것이냐 여기에 그 성패가 갈려 있다 이렇게 해도 뭐 무방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2% 전망이 있었는데 1%대로 떨어질 것이다. 아니다. 더 떨어질 것이다. 1%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던데요. 사실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회사가 일본계 증권사인 노무라인데요. 이쪽은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에 올해 한국 0.5%밖에 성장 못한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증시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미국은 걱정 없다는 취지로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습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Some of the economic steps we're taking, which will be major. Thank you very much. Mr. President, have you been tested? Have you been tested, Mr. President, have you been tested? Let me be sure and get you an answer to that. I honestly don't know the answer to the question, but we'll refer that question and we will get you an answer from the White House physician very quickly. Last time President Trump was in this room, he told us that the number of U.S. cases was 15 and would soon go down to 0. You guys are saying today that the number is going up and it's more than 500. What is the discrepancy and how was he so wrong on that number? Oh, look, I think what the president was referring to is that we will have people that test positive and then they get better. Vast majority of people who contract the coronavirus will get better.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은 받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고 부통령이 대신 대답을 했는데 미국 상황도 지금 좀 심상치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세계 대유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지금 지역 감염 확산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여러 주에서도 원인 모를 그런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망 사례까지 나온 만큼 뭐 미국, 유럽 여러 전 세계 대륙이 안전한 곳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기사를 봤더니 지금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감염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기사가 떴는데 그런데 WHO는 지금 계속해서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한정 기자? 네. WHO만 이 상황을 팬데믹 상황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약간 인정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 팬데믹 위협이 현실화됐다. 거브리어소스 WHO 사무총장이 어제 현지 시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과 나라가 매우 빠르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은 나라에서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지금 팬데믹 위험은 매우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WHO는 팬데믹, 대유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는데 미국의 CNN 방송은 WHO와 상관없이 우리는 전문가들의 의견 다 들었다. 우리는 앞으로 대유행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쓰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CNN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일단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아프거나 죽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 그리고 사람 사이에 감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런 감염 양상이 전 세계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CNN은 이미 대유행이 시작됐다.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기사를 쓸 때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WHO의 그런 감염병에 대한 단계가 있는데 6단계로 나눠지고 마지막 단계 6단계가 지금 팬데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는 이 판단하는 근거는 지역적으로 얼마나 전파됐느냐, 그리고 이 질병에 얼마나 중등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전 단계인 5단계는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사람 간의 전파가 확인되면은 5단계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6단계에서 지금 WHO는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팬데믹이다. 전 세계 유행이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온 세계 국민들의 그런 공포, 그리고 이 전염병, 감염병에 대한 뭔가 사회적인 그런 충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걸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WHO의 그 단계별의 액션 플랜이 있는데 5단계와 6단계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단계, 6단계에 들어오면 이 질병에 대해서 액티브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가능한 시설들을 미리 구비를 해놔야 되고요. 정부 관료들은 이런 것들의 예방적인 조치를 총력을 다해야 되고요. 그런 조치들의 액션 플랜이 있는 만큼 크게 뭔가 지금 상황에서 달라지는 거는 없겠지만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지금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WHO가 지나치게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WHO는 아직까지 세계적 대유행이라고 선언하지는 않았는데 미국의 CNN 방송은 세계적 대유행이다. 앞으로 기사를 그렇게 쓰겠다고 이야기했다. 여러분께 그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진정이 된다면 그때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 박영미 평론가 다시 모셔서 그때 한번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That you have left me. I keep telling myself. 오늘도 변함없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3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3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네, 여러분께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들려드렸습니다. 살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